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식용 유통 산업 전망 시간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메리츠증권 음식료 유통 담당 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식료 섹터 올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펀더멘탈이 양호한 기업들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방어주로서의 컨셉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식료 내에서는 KTNG와 오리온 두 종목을 탑픽스로 제시를 드리고요. 먼저 제가 최근에 베트남 탐방을 다녀와서 오리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KTNG의 포인트, 유통 쪽은 이제 백화점 업체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해외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매대를 방문해서 이 매대 점유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그룹의 브랜드별, 카테고리별 마트에서의 매대 점유율이고요. 숫자만 보시면 감이 적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러한 작업들을 중국을 다니면서도 탐방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파이 베이커리가 아무리 높아도 한 20-30% 정도, 스낵은 10%대, 쌀과자는 카테고리가 중국은 없고요. 비스킷은 하이싱글 정도 레벨인데 베트남 쪽에서는 훨씬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방문한 곳은 윈마트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SSM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중간 사이즈인 매장이고요. 중국의 베트남의 마산그룹이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통 체인입니다. 베트남 전역에 약 3,0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매장에서의 오리온 매대 점유율은 파이 베이커리 67%,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스낵 25%, 쌀과자 50%, 비스킷 14.3%에 달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좋은 위치에 브랜드 카테고리별로 오리온 제품들이 입점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이제 이마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마트죠. 하지만 지금은 운영을 베트남의 자동차 물류 기업인 타코그룹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마트는 이 브랜드 수수료만 수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매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지에서의 점유율 역시 높았습니다. 파이 베이커리 60%, 스낵 22%, 쌀과자 50%, 비스킷 30%에 달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장 규모가 꽤 큰 대형마트에 속했는데 파이 매대만 하더라도 이 세 칸을 연달아 오리온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대형 행사 매대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낵에서도 가장 많은 단일 브랜드로서의 매대를 확보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는 우리나라 롯데쇼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호치민에 진출한 첫 번째 마트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롯데마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롯데 계열사들의 제품 상품이 많고요. PB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리온 제품 브랜드가 점유율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앞서 로컬 성격이 강한 두 개 브랜드에서 오리온의 강한 매대 점유율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양호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매대 점유율 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올해 그러면 오리온이 베트남 쪽에서 매출이 좋아지느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업체나 그리고 시장 분석 기관들이나 오리온이나 베트남의 올해 소비 경기를 좋게 보는 가장 큰 배경은 베트남 정부의 GDP 성장 의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GDP 성장률은 10%, 지난 10년간 평균이 6%에 달했거든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제시했는데 베트남도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10% 달성을 위해서 정책적인 수단들이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측을 보시면 베트남의 GDP 구성에서 서비스 비중이 44%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 부양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행히 외부 환경은 긍정적입니다. 베트남 지난 3년간 무역 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 왔고요. 베트남은 외국계 자본에 많이 의지합니다. 자국 내 대기업이 좀 부족하고요. 외국계 대기업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액 FDI가 중요하고요. 지난 3년간 FDI 역시 최대 규모를 계속 기록해 왔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매크로 측면에서 왼쪽을 보시면 16페이지에 물가도 3%대 수준으로 안정돼 있고요. 환율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달러 대비 많이 절하된 것 대비해서 베트남은 절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는데 운용의 묘를 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목하는 정책은 19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올해는 이 소비세 인하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6년 말까지 유지가 되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오리온뿐만 아니라 리테일러인 마상그룹, 앞서 이제 윈마트를 운영하는 리테일러이자 식품 소매, 식품 제조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의 올해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하단이 15% 성장, 상단이 20% 성장에 달합니다. 매우 높은 매출 증가율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는데 그 기반에는 소비세 인하 정책도 들어 있고요. 지난해 베트남 소비가 안 좋았던 건 이 소비 경기 부진이 제조업 경기 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둔화로 이어졌고 이게 소비 경기에 악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소비세 정책도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저효과와 그리고 올해 소비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올해 베트남 소비는 강할 거다. 현재 유통업체와 벤더사들이 모두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오리온이 주목하는 베트남의 성장 기회는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30대 초중반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활발하게 진입하는 이 구간대의 인구수가 두텁고요. 또 베트남은 여전히 출산율이 2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 세대가 5세, 6세를 형성하면서 재과 소비의 후보 세대로 발돋움하고 있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인구도 여전히 여유가 있습니다. 2025년 1억 명을 돌파했고요. 2050년도 1억 1천만 명으로 정점에 달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베트남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오리온이 선전했던 사례는 쌀과자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쌀과자 시장의 절대 강자는 중국의 왕왕이라는 기업의 원원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오리온은 뒤늦게 2019년도부터 진출을 해서 이 안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침투했는데 프리미엄화를 추구했고요. 빠르게 플레이버를 다변화시키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갔습니다. 지금은 점유율이 55대 45로 붙은 상황이고요. 앞서 제가 매대 점유율을 보여드렸죠. 이미 쌀과자는 경쟁사와 오리온이 5대 5로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플레이버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점유율은 이제 50%를 넘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대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와 여기에 전략적으로 제품을 투입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현재는 매출 점유율이 매대 점유율을 못 따라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오히려 매대 점유율에 붙게 되고 그 이후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은 23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오리온이라는 그룹에서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익숙한 제품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국내에서 롯데, 크라운, 혜태가 하는 제품 중에 잘 되는 제품들은 또 카피해서 카스타드의 이제 카피 제품인 쿠스타스 그리고 OS의 카피인 오페라 이런 제품들이 베트남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베트남 내에서 제과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플랫폼 성격을 가져가고요. 잘 되는 제품들을 그때그때 베트남의 오리온의 브랜드를 달아서 침투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지금 제과 비즈니스 1위 사업자이면서 가장 다양한 카테고리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과 영업망이 매우 강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앞서 쌀과자도 빠르게 점유율을 올렸죠. 새로운 카테고리 쪽에 진출을 했을 때 기존 카테고리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대되는 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쿠스타스 베이커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양산빵을 목표로 가운데 이제 카스타드 안에 반숙 계란을 넣어서 식사 대용품으로 만들었고요. 프리미엄화를 하면서 가격을 좀 올렸지만 이 경쟁사들의 양산빵 브랜드 대비해서 가성비는 좋고 유통기한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커리 쪽도 일반 제과와 매대를 공유하기 때문에 제과 브랜드의 영업사원을 활용해서 쿠스타스의 영업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제 현장 탐방은 아니었지만 오리온 비즈니스의 또 중요한 축인 중국과 러시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은 최근에 철저한 가성비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내에서도 간식점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간식점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품종, 소포장된 카테고리들이 많이 즐비해 있고 가격이 싸죠. 개당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여러 개 담아서 구매해 가시는 이런 트렌드 간식점이라는 채널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채널들이 오리온 내에서 비중이 35%로 지난해 대비해서도 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매출 증가율은 올해도 40%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오리온 매출 성장 두 자릿수의 절반 이상을 기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5페이지 우측 차트를 보시면 간식점이 인기 있는 이유는 중국이 현재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소비량 증가율이 평균 구매 단가 상승 감소를 압도하면서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적으로는 상승을 안 시키고 있는데 빈도수를 늘리면서 지금 소비 금액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그 결과로 채널별로 봤을 때 편의점과 근링 소형 슈퍼가 좋은 상황이고요. 중형 대형 마트가 부진한 상황인데 간식점도 편의점과 근링 소형 슈퍼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트렌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고요. 근린 소형 편의점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 오리온 전체로도 채널 믹스가 변하면서 중국 내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이어서 이제 러시아 쪽도 살펴보면 러시아는 계속 계단식으로 증가하죠. 아직 러시아는 룸이 많습니다. 러시아 전체 제과시장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고요. 오리온 매출액이 연에 다 해서 3천억 레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룸이 많다.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룸이 많고요. 러시아의 특징은 오리온이 이제 월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유통업체들이 지금 러시아 1등 기업인 페트롤카 X5라는 그룹의 유통업체고요. 매그닛, KMB, 이 1, 2, 3, 1, 2, 3위인데 이 기업들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합니다. 오리온이 해당 채널들의 특화 제품을 만들 정도로 오리온과 이제 끈끈한 유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러시아의 특징은 이러한 상위사들의 점유율이 벌써 42%를 돌파하면서 과점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화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 유통업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오리온이 현지 시장에서 계속 20% 이상 성장을 보여주는 건 유통을 확보한 상황에서 제품 수요가 많은 파이 쪽 그리고 비스킷 쪽 제품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제 한국은 매출은 좀 정체인 상황이죠. 시장 자체가 제과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신제품의 효과 그리고 기존 제품의 이제 감소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매출은 플랫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글로벌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해외 비중이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의 매출액의 11월 2월 합산 베트남도 11월 2월 합산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냐면 해당 기간에는 중국은 춘절, 베트남은 떼시라는 우리나라 설날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 효과가 어디에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이 명절 효과를 제거하고 이 펀더멘탈 성장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11월, 2월 합산 매출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 비교입니다. 이 숫자가 중국이 10% 초과했고요. 베트남도 10%가 넘어갔습니다. 지난해도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기저에서 올라왔다, 회복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올해가 정말 찐 성장으로 두 자릿수였다. 이렇게 되면 오리온이 그동안 좀 부진했던 메인 시장인 중국과 베트남의 매출 성장이 올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겠구나. 메인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 회복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오리온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리가캠을 인수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34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오리온이 주가 레벨이 밴드상으로도 이제 호황기, 이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20년도부터 24년도 사이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16배에서 20배 평균 구간에 머물렀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19, 20, 21, 22년도 베트남과 중국의 매출 성장률이 1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결국 핵심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았던 건데요. 안타깝게 이제 24년도에 리가캠 인수하고 또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이 맞물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12배를 깨고 내려와서 8배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다시 회복하면서 지금은 12배 상황, 과거의 밴드 평균 수준의 하단인 16배까지 한번 트래블만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35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료 기업들은 철저하게 해외 비중으로 밸류에이션, PER 밸류에이션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TNG와 삼양식품은 KTNG는 담배에서 25% 이상 성장, 삼양식품은 라면에 30% 성장하기 때문에 16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오리온은 해외 비중은 높지만 해외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12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회복하면서 상향 이동을 할 거다. 그래서 KTNG와 삼양식품의 포워드 밸류에이션까지 오리온은 타겟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기대되는 기업은 KTNG입니다. 네. KTNG는 과거 1차 상승기 때 담배 원가 개선 그리고 ASP 상승, 주주 환원 요 실적 성장과 주주 환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장기간 랠리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하락했고 두 번째 랠리 때는 해외 담배 성장과 이때는 세금 인상 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았고 이후에 하락했는데 지금은 실적 성장 그리고 주주 환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이클로 다시 26년도를 우리가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7페이지를 보시면 KTNG는 내년도가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반경만 대표의 이제 연임이 걸려 있는 주총이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올해 KTNG는 투자들에게 주주 환원 그리고 실적, 주가 측면에서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경만 사장님은 이제 취임하시자마자부터 주주 환원에 정말 진심이신 분입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외국계 빅펀드를 모두 만나고 오셨고 그래서 들은 얘기가 주주 환원을 강화시켜야 된다. ROE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깊게 공감하셔서 실제로 전략적으로 아주 강한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그 성과로 지난해 블랙락에서 5% 지분 신고를 했고요. 올해는 캐피탈이 5% 지분 신고했는데 어제 뉴스로는 캐피탈이 지분율을 5%에서 7%까지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펀드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펀드들의 지분이 늘어날수록 주주 친화적인 경영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37페이지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막대 차트에서 이제는 캐펙스도 줄여서 주주환원 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한 5천억, 6천억에 해당하는 그 투자가 있었는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6천억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공장 투자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캐펙스 규모가 2천억으로 확 줄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작년 대비 올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현금 여력이 생기고 이 부분이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 소각 또는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KTNG가 얘기한 게 배당 수익률은 이제 4%는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그러면 현 주가에서 역산해 보면은 DPS가 7,200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온 또 코멘트는 Q&A 통해서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이 좀 더 강화된 발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배당을 강화하는 컨센이 형성됐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 4%는 기존의 컨센이고 이보다 강화된 컨센이 나올 거기 때문에 7,200원을 DPS 베이스로 놓고 오히려 그 위로 열려있지 않은가 DPS 상단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올해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아마 2분기 실적 발표 때 중간 배당 금액이 결정되면서 연간 배당에 대한 힌트가 동시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37페이지 우측 그림을 보시면 비핵심 자산 유동화, 비핵심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나올 만한 이 유동화권이 50%가 남아 있고요. 부채 비율이 안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주주환원에 활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필립 모리스 같은 모델로 간다는 거죠. 필립 모리스는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경영을 못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사주 매 소각을 강하게 하면서 자사주는 자본의 차감 계정을 잡히기 때문에 자사주에 기반해서 지금 마이너스인 거기 때문에 자본을 매우 슬림하게 가져간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ROE가 ROE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계속 올라갔던 거고 KTNG는 그동안 ROE가 이제 자본이 쌓이면서 떨어지는 ROE가 떨어지는 구조였는데 이를 지난해 올해 100%가 넘는 주주환원을 보이기 때문에 버는 돈보다 주주한테 더 환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이 쌓이지 않겠죠. 자본이 줄어들면서 분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ROE는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KTNG는 필립 모리스 수준의 주주환원 성향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100% 넘는 주주환원을 보였던 게 특징이고요. 국내 담배 시장은 그냥 꾸준합니다. 일반 담배 빠지는 거를 전자담배가 메꿔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세금 인상 기대감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6월, 9월 요 사이에 한번 정부의 스탠스 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반반인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 세금 인상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느냐 또는 내년도에 전자닉스 법인세만 해도 100조 원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담배세까지 가져가겠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플러스 알파 요인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해도 실망감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42페이지 보시면 핵심은 해외 시장 성장입니다. KTNG는 영미권 주요 기업들 필립 모리스
그리고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와 친하지 않은 국가들,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 개발도상국 쪽에서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시장이 중동,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이런 순서로 아태 지역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이란 전쟁 영향도 피해 갔습니다. KTNG가 사실 이란 쪽으로는 직수출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간접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대체 경로를 많이 확보해 놓으면서 전쟁의 피해 없이 수출 데이터는 양호한 상황이고, 올해 1분기에도 담배 해외 성장은 25%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쟁사들과의 가격 격차가 20% 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수량 성장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YOY 20%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적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다. 전체 실적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쪽이 벌써 담배에서의 비중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글로벌 담배 회사고요. 성장률이 20% 이상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가게 되면 담배 원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구매한 입담배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입되는 3분기부터는 원가의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이 니코틴 파우치와 같은 신규 카테고리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KTNG는 경쟁사 필립 모리스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토픽인 KTNG와 오리온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업체들의 상황과 섹터 전체 분위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지금 글로벌로 식품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초기에는 매대 경쟁, 두 번째로는 광고 경쟁, 세 번째는 온라인 구매 후기 경쟁, 이제는 컨텐츠 경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컨텐츠 없이 성장이 어려운 단계이고요. 지금 국내나 해외나 매우 고무적인 상황은 47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국내 업체가 만드는 K푸드 브랜드, 해외 업체가 만드는 K푸드 브랜드 숫자가 붙었습니다. 뭐냐면 결국 K푸드가 들어간 제품이 돈이 된다라는 인식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K푸드가 인기 있는 건 기업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소비자 같이 만들어간 결과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49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에서 이 프로파일링을 살펴보면 인기 있는 제품들, 한국은 확실히 고유명사 비중이 높습니다. 단순히 뭐 티라미수가 아니라 그냥 밤 티라미수 컵, 쿠키도 뭐 이웃집 두바이 쿠키 이런 식으로 약간 고유명사 캐릭터와 그 일반 브랜드가 일반 제품이 이어지면서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고, 일본은 고유명사 비중이 확 떨어집니다. 대부분 일반 명사의 브랜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디저트를 먹더라도 화제성, 혁신성, 식감, 조합, 유행을 선도해야 되고요. 품귀 현상에 민감하고요. 일본은 장인 정신, 비주얼, 품질, 일상의 변주, 소소한 재미, 여기에 더 포커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특성이 사실 이 스시라는 일본의 외식 카테고리는 전 세계를 빠르게 점령했지만 일본은 J푸드로 승부를 보는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는 라면에 이어서 뭐 두쭝쿠도 수출이 됐고, 이 생레몬 하이볼도 수출이 됐고, 이어서 뭐 스낵류에서 냉동 만두에서 계속 기회 요인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두바이 쫀득쿠키만 하더라도 열풍이었죠.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작해서 결국 두바이까지 수출이 됐다, 이런 사례였고, 그 인기는 결국 또 무충코가 나오면서 끝났는데, 불닭볶음면 이후에 인기 있는 제품이 없냐고 하지만 이 기업들이 주도하지 못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인기 있는 카테고리 제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나왔었다. 그래서 53페이지 불닭볶음면은 여전히 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한 방을 노려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중국 공장 오픈을 앞두고 있고, 그에 앞서서 유통 채널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볶음면 또는 새로운 브랜드의 등장으로 인해 라면 시장 성장은 하반기에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농심은 이번에 이제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죠. 2030년까지 해외 비중 50% 이상 늘리겠다. 그래서 네, 신라면 투움바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 일본과 유럽 쪽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56페이지 보시면 좀 아쉬운 점은 마케팅이 캐대언과 이제 K-팝 데모넌터스와 에스파 연예인 이제 아이돌 마케팅을 가고 있는데, 이게 아주 큰 효과를 주는지는 아직은 조금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캐대언은 열풍이었지만 지금은 좀 시들한 편이고, 에스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글로벌 아이돌을 통해서 이 푸드 제품이 인기를 끌었던 사례가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성과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삼양은 제품 고유의 특성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해보고, 농심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이고요.
제일지당도 10분 쪽 잘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KF들을 알린 역할을 했지만 지금 냉동식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글로벌 성장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해외 성장이 다시 한 미드 싱글 정도로 내려오면서 성장률이 좀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에서는 하반기 때 이 식품은 아니지만 바이오 부문이 이제 돌아서고 꾸준하게 이제 가성비 그 수익성 중심으로 가 이제 식품 쪽이 기여해준다라면 하반기에는 재당도 실적이 돌면서 관심도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풀무원은 재미 요소보다는 조금 비건 건강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황인데 해외 쪽의 숫자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이 파괴적인 이런 신제품이 나올지는 아직은 좀 더 회사의 신제품 전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오리온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리온은 내년도에 이제 진천 공장이 또 새로 오픈합니다. 이 진천 공장은 수출 전문 기지고요. 그래서 수출 특화시킬 텐데 그동안 오리온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 잘했지만 그 이외 영미권 국가나 유럽, 동남아 지역은 좀 약했습니다. 수출 기지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수출 공장에 들어서게 되면 스낵이야말로 불닭볶음면에 이어서 라면과 유사하게 빠르게 수출로 성장할 수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다. 플레이버를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온도 내년부터는 수출 쪽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그 다른 섹터지만 유통 쪽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백화점들 관심이 많아서 6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올해 백화점 쪽 전망을 하면서 백화점 쪽 매출 성장이 지금 월마다 두 자릿수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백화점은 뭐 2%, 3%도 성장하기 어려운 채널들이었는데 지금 막 14%, 15%, 20%씩 매달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절반 이상은 내수 소비자들의 이 웰스 이펙트, 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호황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고 또 한 축에는 외국인 인바운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성공을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매달 이 백화점 매출 성장을 집계할 만한 인덱스가 없을까 여기에 고민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짜고 개발한 인덱스가 이 메리츠 리테일 인덱스를 이번에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팩터는 백화점 방문자 수 데이터가 있고요. 내국인 외국인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백화점 매출 성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68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내국인의 쇼핑 카드 소비액, 외국인의 쇼핑 카드 소비액, 백화점 방문자 트래픽 요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중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나온 결과물이 요 세 변수를 활용한 모델이 R스퀘어 값이 0.86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좋은 건데 매우 높은 숫자로 백화점 매출 성장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진한 선이 백화점의 실제 매출 성장률이고요. 하늘색은 앞서 세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로 추정해 본 건데 거의 유사하게 흐름과 방향성, 증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백화점의 매출 성장을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가 꺾이는 국면에서 백화점의 모멘텀이 둔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제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제 선행보다는 동행성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표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이를 체크하면서 주간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모델의 개수와 비슷하게 내국인, 외국인 방문자 수의 가중치가 형성이 되고요. 이를 가지고 위클리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 데이터도 19%, 평균적으로는 한 15%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백화점 쪽의 매출 성장의 강도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이 올라오는 이 매출 트렌드는 밸류에이션을 또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가까운 사례 일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72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일본도 제로 베이스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10%까지 올라오는 구간 이때 일본 백화점 주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했고요. 당시에 받았던 밸류에이션 피크 시점에는 20배에 달하는 평균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신세계는 12배, 13배 정도, 롯데하고 현대는 8배, 10배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배경은 과거에 이제 내수에 갇힌 성장이 없는 채널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게 2년 전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6배, 8배 사이에서 갇혀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레벨업이 된 거고 그 상단을 본다면 20배 수준의 일본을 타겟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7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롯데와 신세계 매출 성장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외국인 매출 성장이. 현대는 22%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은 신세계 롯데는 명품이 강한 매장 명동, 강남, 잠실, 부산에 있죠.
그래서 명품이 강한 매장의 인바운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현대백화점은 명품이 강한 매장은 판교와 압구정인데 이쪽은 인바운드가 약합니다. 외국인이 약하고, 또 인바운드가 강한 여의도, 더현대 서울과 삼성 코엑스점은 명품이 약하죠. 이게 좀 미스매치가 되면서 롯데 신세계만큼의 수혜는 받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이 사실 밸류에이션 차이로 나타나고요. 제가 지금 타겟하는 밸류에이션은 신세계 16배, 롯데쇼핑 14배, 현대 12배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신세계는 높은 외국인 성장을 보이면서도 그 안에 포트폴리오가 매우 강합니다. 면세도 올해는 턴어라운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회사도 턴어라운드, 센트럴시티 호텔업도 좋고요. 신세계 가사, 가구업, 홈쇼핑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소폭이지만 기회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증가세인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에서의 백화점 비중이 절대로 높기 때문에 백화점을 따라 좋아지는 건 맞지만, 또 매출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마트나 슈퍼마켓 업황이 아직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대형마트, SSM 비즈니스까지 올라오는 시점이 필요해서 신세계보다는 소폭 열의에 있고요. 현대는 외국인 매출 성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차이점 외에도 진우스 매출액이 부진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진우스의 회복이 기다려지는 하반기 들어서 진우스의 턴어라운드가 반영됐을 때는 밸류에이션 갭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쪽이 선택을 받고 있는 주 요인은 인바운드에서 핫한 채널들인 다이소, 올리브영과 비교해봐도, 먼저 다이소와 비교해봐도 소비자들이 소구하는 제품의 컨셉이 다릅니다. 다이소는 아무래도 생활용품, 문구 사무용품 등에 특화되어 있고 화장품도 인기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은 화장품에 특화되어 있고, 지금 백화점은 올리브영, 다이소랑 비교해서도 컨셉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명품과 해외 브랜드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흡수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금 원화 약세 효과도 맞물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국내 자산 효과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최근은 식어 있지만 사실 가격이 빠진 건 아니고요. 올라와서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은 여전히 핫하죠. 지난해 전체 가구의 주식 자산 증가액은 430조 원. 예. 그래서 과거 평균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이만큼 증가한 금액을 소비 효과로 흡수하는 걸 추정해 본다라면 81페이지 우측을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자산 효과의 소비 전환율은 1.3%, 꽤 낮습니다. 글로벌 순위가 올라간다면 3%까지 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 레벨의 금액이 또 이런 소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 지금 백화점은 인바운드 효과와 양극화 소비의 수혜를 동시에 받으면서 백화점 쪽의 영업이익 증가율 좋은 상황이고, 백화점, 편의점 매출 성장, SSM,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공존해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올해도 이제 양극화 소비가 이어지고요. 백화점, 면세점은 그 안에서 인바운드 효과로 수혜를 받고, 식품에서는 담배, 해외 쪽으로는 제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는 올해 이 해외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 성장이 다시 두자릿수 회복하는 오리온, 중국, 베트남의 고성장, 러시아의 기여 확대, 이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KT엔즈는 의외로 높은 해외 담배 시장의 성장, 25% 이상의 해외 매출 성장과 함께 강화될 주주환원 정책, 하반기에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통은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순으로 인바운드 수혜를 누리면서 올해 실적 성장과 함께 밸류에이션의 릴레이팅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식료 유통 산업 전망과 주요 종목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